잘난 사람이 있죠. 누가 봐도 손색 없는 실력을 갖춘 사람. 자, 이런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해서 팀을 만든다면 강자가 되지 않겠어요? 축구, 농구, 야구 같은 스포츠팀은 선수마다의 실력을 다양한 지표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관리하죠. 자, 그런데도 최고의 선수로 최악의 팀 성과를 낸 경우도 많아요. 자, 100년도 넘은 첼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우수 축구 클럽이죠. 2023년 역대급 이적료를 쓰고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했거든요. 하지만 리그 12위로 추락, 또 나머지 모든 대회에서 조기 탈락하면서 엄청 시끄러웠는데요. 소위 스타 선수 한 명이 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없는 게 이 단체 스포츠 경기의 매력이겠죠. 최고의 기량은 선수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도 학교 생활하면서 조별 과제, 팀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해봤을 텐데요. 자,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활동해본 경험은 더 복잡한 역할과 과업을 해내야 하는 일터에서 정말로 필요한 역량을 쌓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쉽지 않지만 돌아보면 이 성패를 좌우하는 무언가가 있었음을 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폴로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자, 아폴로라고 하면 이제 우주선을 생각했을 때 싶은데요. 어렵고 복잡한 일일수록 우수 인재가 모인 집단에서 높은 성과를 낼 걸 가정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왜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맞아요. 자, 팀원 각자는 모두 훌륭하죠. 한마디로 잘났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다른 팀원을 설득하려고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은 흐르고 성과는 최하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자, 메러디스 멜빈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1960년대 말부터 한 10년 정도 팀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고요.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낸 거죠. 자, 멜빈은 팀 성과를 평가했는데요. 특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들로만 모아서 팀을 만들고 이 팀은 아폴로 팀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최고의 성과는커녕 소모적인 싸움만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팀이 요구하는 역할과 개인 특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조직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 조직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스펙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직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 최강의 슈퍼히어로들이 모여 지구에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을 하잖아요. 자, 제대로 된 유대관계가 없었던 초기에는 내부 분열에다가 또 로키 일당의 공격으로 콜슨이 죽죠. 자, 토니와 캡틴이 이런 실책을 반성하고 하나의 팀이 되어서야 결국 이기잖아요. 벨빈은 최고의 팀이 되려면 9가지의 역할을 팀원들이 나눠서 실행할 때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과거에 좋았던 팀 또는 아주 별로였던 어떤 조를 생각해보며 이 역할들이 잘 나뉘어졌었는지 또 나는 어떤 역할을 잘 발현했는지 자, 반대로 노력해도 잘 발현하기 어려운 건 뭔지를 구별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창조자인데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한대요. 하지만 이 작은 일을 무시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언제나 기회를 발굴하고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 자원 탐색가예요. 그런데 너무 긍정적이고 이 초기의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관심을 잃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지휘 조절자인데요. 한마디로 훌륭한 지도자형이에요. 목표가 명확하고 의사결정을 잘하지만 자칫 개인적인 일을 위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번째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추진자인데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단점도 있죠. 다섯 번째는 냉철 판단자인데요. 전략적이고 총명해요. 다만 추진력과 남을 고치시키는 능력은 부족하다. 여섯 번째는 분위기 조성자입니다. 경청도 잘하고 조직을 좀 평온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결단력이 약하고 남의 말이 쉽게 흔들리죠. 일곱 번째는 실행자로 엄격하고 아주 신뢰성 있는 그리고 능률적인 사람이죠. 유연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낮은 건 단점입니다. 여덟 번째는 근면성실하고 제때 일을 마치는 완결자인데요. 걱정이 좀 많고 작은 것에 이제 간섭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마지막 아홉 번째는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솔선수범하는 전문가예요. 한 분야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큰 그림을 놓치기도 한답니다. 한 사람이 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팀을 구성했던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이 9가지 역할을 고르게 수행되는 게 핵심입니다. 배달의 민족 다들 잘 알죠? 회사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인데요. 핵심 가치 중에 스타보다 팀워크가 있어요. 천재 한 사람에 의지한 조직이 아니라 팀워크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조직을 지향한다고 적혀있죠. 바로 벨빈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첫째, 팀워크의 이점과 팀워크 형성을 위한 발달 단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단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팀은 몇 명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건데요. 그들이 뭘 갖고 있나요? 그렇죠. 공통된 목표에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 이게 팀워크죠. 따라서 각자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의 목표 달성에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건 팀원들은 다 다르죠.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자가 상호 보완적이면서 내가 이건 잘하지만 저건 좀 약해. 대신 너는 내가 약한 부분에 강하잖아. 이렇게 모여야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번에 망했어 우리 팀 애들 보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팀원들이 각기 뭘 잘하는지, 역할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또 나는 여기서 뭘 해서 이바지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집단이 갖고 있는 역학, 역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집단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 청량열차를 타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목표는 같지만 공동의 목표는 아니죠. 자, 서로 이야기도 나눠요. 몇 분 기다려야 돼요? 이거 타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요. 하지만 집단은 아니죠. 팀은 더더욱 아니고요. 자, 왜냐하면 팀은 항상 특정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라서 공식성을 강조하거든요. 하지만 팀과 집단은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집단은 공식적인 집단과 비공식적인 집단으로 나뉘는데 공식적인 집단은 조직에서 해야 할 기능들을 좀 나눠 수행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본부 밑에 이제 사업부, 또 그 밑에 팀 또는 부, 파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이런 건 과업부라고 하고요. 또 리더들로 구성된 지휘부도 있어요. 담당 업무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목표 달성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식적 관계에 바탕을 둡니다. 자, 반면에 비공식적인 집단은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집단 내에서 이제 암암리에 만들어졌지만 이 심리적인 유대가 크고 영향력도 적지 않죠. 자, 특히 이들은 사기를 높이는 데 공헌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또 서로 도와주죠. 조직 안에는 이렇게 공식 그리고 비공식 집단들이 서로 엮여 있어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조직 내 인간관계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권력 구조의 관점에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 말한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또 업무에 따른 위계적인 구조냐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 걸 말해요. 자, 두 번째는 소통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통신 구조를 중심으로 신속과 효율을 따지는 집중형이냐 아니면 보다 민주적이고 사기 진작에 관여하는 분산형이냐 이렇게 나눠요. 자, 집중형은 특정한 발화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보를 쫙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친교 구조로도 나뉘는데요. 구성원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하죠. 자, 조직에 잘 적응하고 분위기 파악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야, 누가 누구랑 친한지 여기서 누가 스피커인지 금방 알아채요. 일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터 또 조직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적절한 행동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집단을 정의할 수 있는 핵심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건 집단 동조성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왜 의견 같은 걸 올리거나 온라인 대화도 하잖아요. 이 페북 사용자 중에는 페북의 친구들이 좀 대체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의견이 좀 비슷하다 이러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온라인 대화에 참여할 확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SNS라는 게 내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비대면 상황이고 또 서로 누군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논쟁을 피하는 사람은요. 실제 오프라인의 각종 모임에서도 대화를 참여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집단 안에서 어떤 의견이 주된 의견인지를 이렇게 살펴보고요. 굳이 그것에 반하는 의견,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웬만하면 좀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자, 조용히 있는 거죠. 이걸 침묵의 나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특정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면 내 의견이 소수잖아요. 분명히 타당하고 주장할 만한데 그런데도 내가 괜히 저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공포 때문에 아예 입을 벌리지 않는 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침묵하는 의견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또 많이 얘기된다고 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으니까요. 외부의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이 집단 사고 과정에 빠져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쉬워요. 자, 그럼 리더가 할 일은 뭐겠어요? 소수 의견이 뭐가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죠. 그래야 창의적인 성과물을 낼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동조는 응종이나 복종과는 다르거든요. 각 의미를 좀 구분해 볼게요. 자, 동조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응종은 이렇게 좀 해줘. 내가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여기 좀 맞춰줘. 이럴 때 들어주는 거예요. 반면 복종은 나와 위치가 다른 사람이 요구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거라서 각각 좀 다른 거라고 봐야 돼요. 자, 팀장님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봅시다. 그런데 누구도 의견을 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에 팀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이런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회의는 사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뭐 꼭 내 의견이 그건 아닌데 팀장님 저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다고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구성원일 때는 이 집단 동조성이 잘 안 보여요. 더구나 나를 별로 드러내고 싶지도 않거든요. 내가 책임자도 아닌데 굳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건강한 조직이 아니에요. 자, 더구나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여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서로 말하고 들어주는 그런 좋은 팀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자, 더크먼은 팀 발달을 5단계로 제시했어요. 자, 첫 단계는 형성기예요. 자, 이때는 조직의 목표, 또 각자의 역할, 그리고 리더가 보이는 리더십 행동이 뭔지 이제 막 드러나는 시기이고요. 자, 그러다 보면 충돌, 갈등이 나타나는 이 격동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각자 입장 차이가 있고 또 계속 부딪히면서 최선의 업무 수행 방식이 뭔지를 탐색하는 단계예요. 자, 좋은 팀으로 발달을 하려면 복종, 응종, 동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집단이 빠지지 않게 해야 하죠.
자, 이 시기에 좀 싸우고 버겁고 힘들지만 이걸 잘 겪어내면 이제 서로를 좀 이해하고 안정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게 되면서 규범기 또는 안정기라고 하는 시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정한 성과를 내게 되면서 좀 특정 과업을 실행했던 단위 조직은 점차게 해산하면서 다시 휴식기에 도래하죠. 자, 여러분이 조별 활동을 2달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다 이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갈등기가 없이 안정기가 오지 않는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열하게 싸웠어. 힘들었지만 결국은 해냈어. 자, 이렇게 팀이 발전하면서 다른 팀과는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는 멋진 성과를 만들었다는 걸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 빨리 결과물을 냈고 아무 갈등도 없었다면 남다른 성과보다는 무난한 마무리로 끝났을 겁니다. 자, 집단은 이런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독특한 팀 문화를 갖게 되고요. 또 타 팀과는 구별되는 특징, 또 규범이나 역할, 소통 구조, 또 응집성 등에서 고유한 개성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규범은 우리 팀 내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나 규칙, 불문율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 뭐 행동 강령 같은 거죠. 자, 행동 강령이 이렇게 하자는 건 이렇게 하지 말자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우리가 중시하는 가치가 녹아 있거든요. 만약 규범에 동조하지 않는다면요, 집단에 머물기는 어려울 겁니다. 역할은 각자의 지위에서 해야 할 행동을 말하는데요. 규정으로 정돈이 된 것도 있지만 문서화되거나 공식화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기대하는 바도 있어요. 소통 구조는 소통의 방식과 또 소통 체계의 신뢰성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집단마다 다 달라요. 자, Y 구조는 특정한 이 발화점을 중심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리더가 주요 인물에게 전달하면 퍼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빨리 전달되고 왜곡이 별로 없다는 건 강점이지만 그 주요 인물은 정보 과부하에 시달릴 수 있어요. 자, 원형 구조인 경우에는요.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구조를 말해요. 전 구성원이 참여해서 만족도는 높지만 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는 비효과적일 수 있어요.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자, 가장 좋은, 최선의 의견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의견은 아니에요. 자, 일반적으로 집단은요, 6명에서 12명 정도가 최적이라고 하거든요.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역동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지나치게 많게 되면 그냥 무덕하려는 이 무임승차자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그 팀으로 경기하는 스포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축구, 농구, 야구. 대체로 이 인원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자, 그리고 팀 발달에서 강조하는 건 팀원들 간에 얼마나 끈끈하냐, 응집성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여기 남고 싶은 동기를 말하는데요. 응집성이 좋은 집단일수록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응집력을 구성원들의 호감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화합 응집형이에요. 친밀감, 소속감, 결단력이 높은 유형이죠. 자, 업무 분담이 명료하고 갈등이 적은 데다 정서적 관계를 강조하는 리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반대로 적대적인 2개 이상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두 번째 유형은 대립 분리형이에요. 세 번째는 화합 분산형인데요. 호의적이긴 한데 좀 응집력이 약한 집단이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인간관계도 좀 피상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는 대립 분산형인데요. 자, 구성원 간의 감정적인 갈등이 있고 업무만 할 뿐 서로에게 뭔가 협조나 협동 같은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유형도 있어요. 그러면 팀워크를 해서 얻는 좋은 효과라는 건 뭐냐? 복잡한 과업을 보다 쉽게 마칠 수 있다는 건데요. 각기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으니까 이걸 서로 보완하면서 더 나은 결정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각자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니까 함께 활용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만족도도 또 책임이나 헌신,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에 대한 실행까지도 높이는 효과가 있죠. 좋은 팀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화합적이고 또 친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야겠죠. 사람이 모이면 갈등은 없을 수 없죠. 갈등이 없는 집단은 죽은 집단이라고 하고요. 또 갈등이 있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집단은 병든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갈등 관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갈등이 필연적이라면 잘 관리하고 오히려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견해가 다른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화와 대립, 충돌이 바로 갈등이죠. 자, 이해관계가 대립하면 서로 양립하기가 어렵거든요.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갈등이 나쁜 점은 효율성을 저해한다거나, 자, 싸우다 보면 원래 우리가 하려던 목표 그게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린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지고요. 눈앞에 있는 작은 걸 가지고 싸우느라고 장기 목표도 잃어버리고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결국 조직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등이 이렇게만 나쁘기만 한 걸까요? 갈등은 발전의 원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숨어져 있는 어떤 능력을 개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조직 내 어떤 다양성, 또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왜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아니다,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들 또는 해결책이 갖고 있는 단점, 약점 같은 것도 찾아내게 해줘요. 자, 그렇게 보면 집단 사고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고, 또 더 나은 사고,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하는 응집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순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파괴적 갈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공격하거나 회피하거나 우리가 더 잘났어, 쟤네들이 문제야, 이렇게 뭐 서로를 비방하면서 사일로 효과라고 그러죠. 이제 붙은 모양의 창고인데요. 이렇게 서로 담을 쌓는 부서 이기주의 현상을 말해요.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위에 가서 따져묻자, 법적 판단에 의뢰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법으로 해결한다는 건요 가장 마지막에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의 포기를 전제로 하거든요. 갈등도 생산적일 수 있다고 했죠. 생산적 갈등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갈등은 필연적이고 갈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청취하고 잘못된 건 좀 수정하고 정말 우리가 감다는 성취를 맛보자며 이렇게 바꿔가야 하는 거죠. 그럼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겠어요? 학생일 때 학교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은요, 갈등을 이기고 성과를 만든 정말 소중한 귀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탐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길 제안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팀이란 공통된 목표에 헌신하는 집단을 말하는데 팀원은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을 때, 다시 말해 다양성이 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 팀 발달의 단계는 형성기, 격동기, 규범기, 성과기, 해산기이며 발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팀만의 독특한 특성이 형성되고 규범, 역할, 소통 구조의 특수성, 응집성으로 발현합니다. 팀워크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팀 전체로서 더 많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만족도, 책임과 헌신, 실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갈등이란 견해가 다른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적대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대립을 말합니다. 갈등이 심화되면 사일로 효과에 빠질 수 있지만 다양성, 민주성, 응집력 발생, 생산적 갈등, 상호 윈윈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팔로워로 리더로 조직에서 30년간 활동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작가님이신데요. 정혜승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자기소개를 조금 먼저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95년도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작년 12월 말에 하나생명 전무로 퇴임을 했습니다. 있는 동안에는 주로 브랜드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특히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e스포츠, 하나생명 e스포츠 HLE를 제가 초대 단장이었었습니다. 그전에는 CJ ENM이라는 회사에서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첫 직장은 좀 특이하게 엔지니어링 회사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커리어를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영역을 좀 많이 경험하면서 29년을 보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년, 30년 아마 이걸 같이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너무 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활동하시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이제 이건 좀 기억에서 지웠으면 하는 실패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했던 거는 순간이 기억나요. 제가 10년 전 20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 제가 이제 임원 승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굉장히 기억이 남고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 시작하면 그래도 우리가 임원이 한번 된다는 게 큰 목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뭐 군인들은 별을 달아야 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아이돌 연수생들은 아이돌 데뷔를 해야 되고 영화 감독은 입봉을 해야 되고 그렇죠. 스타트업 대표는 IPO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임원이 되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2014년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임원이 된 순간이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좀 후회되는 것들은 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쭉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제가 좀 너무 효율만 따지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성과 위주로. 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일이 되든 시간이 되든 사람이 되든 너무 효율적으로만 보려고 했던 게 나중에 꽤 후회가 되는 일이었어요. 특히 그건 직장 생활을 관두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실패했다고 느끼셨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안 이랬어도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관두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책을 쓰면서 쭉 제 인생을 좀 반추해 봤었을 때 굳이 그렇게 그때 좀 쉬어가도 됐고 그때 조금 기다려도 됐고 그때 조금 비효율적이어도 됐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효율만 따지지 않았나 그게 사실 되게 후회가 되는 일이고 지금은 어쨌든 충분히 돌아가거나 기다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느 정도 리더급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리더 위에 리더가 있었던 시기였을 테니까 그럼 그때는 어느 정도 위치였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팔로워로서의 또 그 순간을 좀 반추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그 리더였었을 때의 일이 대부분이고요. 팔로워에서 후회된 것들은 사실은 뭐 제가 뭐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좀 친절하지 못했다라는 게 있어요. 내가 팔로워로서 예.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니까 당연히 네, 리더에겠죠. 리더에게. 네. 당연히 이제 뭐 우리 동료들이나 뭐 후배들보다는 팔로우니까 리더들에게도 사실은 저는 직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조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었고 그 직원이 사실은 꼭 맞는 얘기도 아니었었거든요. 그쵸, 제 생각으로 돌아보면,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팔로워였을 때도 꽤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팔로워로서 후회된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팔로워나 뭐 리더나 어쨌든 그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그런 경험 속에서 얻었던 깨달음 한 두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네.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과도 좀 연관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원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줄리아 로버츠가 아니고 줄리아 로버츠의 아들로 나오는 그 안면기형인 그 초등학생이 사실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매일 아침에 이렇게 좋은 문장을 칠판에 하나 써주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올바른 것과 친절함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친절함을 선택해라. 올바름보다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명대사라는데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 네네. 왜냐면 친절함보다는 당연히 올바름을 선택하고 그런 거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 요즘 그 저스티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정의롭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 영화를 볼 때는. 근데 또 돌이켜보니 아까 제가 팔로우 때 경험처럼 그 올바르다는 그 당시 내 생각이 사실은 1 더하기 1은 2처럼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생각이었던 거고 내 가치관이었던 거고 그 당시 내가 생각했던 그냥 밸류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불친절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했다는 게 사실은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꽤 많이 후회됐습니다. 팔로워였던 리더였던 어쨌든 친절함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이든 네네. 성과든 더 낫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되고요. 같은 맥락으로 뭐 데일 카네기의 그 책을 가도 네가 꿀벌에 벌통을 타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결국에는 남들한테 아무리 네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한들 남들은 네 말에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동화를 하지 너의 논리에 설득하지 않는다. 남을 굉장히 비판하거나 꾸짖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저는 같은 맥락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 생각했던 올바름 때문에 사람들한테 불친절했던 것 그게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깨달음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직장 생활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20대, 30대 초반도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친구들에게 좀
줄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지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네네. 말씀드리면 그 일본의 에도 막부를 이룬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 유언이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 같다라는 너무 아직 더 무거워지는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쇼펜하우어도 유행해서 쪼그려 죽었던 쇼펜하우어 그다음에 우리 부처님 인생은 그러니까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 게 디폴트 값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하다. 예, 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게 사실 당연하다라는 걸 좀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팩트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요즘 가장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SNS들. 그러니까 사실 인스타나 이런 SNS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게 평균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 보면은 전부 다 오마카세하고 전부 다 풀빌라 같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을 올리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고달프는데 네. 사실 기본적으로는 인생 자체는 어렵고 힘든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조회수 1억을 찍은 아파트를 부른 블랙 로제, 그다음에 그 흑백 요리사의 안성재 셰프, 그 사람들이 언제나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도 그들만의 고민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 그래서 그 지쳐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나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도 그게 공부든 일이든 사랑이든 시작하시는 게 좀 좋다. 왜냐면 아까 제가 커리어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공을 따라서 엔지니어링 갔는데 그게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저는 좀 말랑말랑하고 컨텐츠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컨텐츠를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전공이나 뭐 네. 여러 가지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남들 여러 가지 뭐 공부를 좀 더 하기도 하고 책도 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옮길 수가 있었고 또 거기서 더 운이 좋게도 디지털 업무를 하면서 뭐 그룹 경영기획도 하고 임원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이 길이다라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우리가 피버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피버팅하면서 아마 원하는 길대로 쭉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힘든 건 그냥 당연하다. 굳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 없고 네네. 그리고 뭐가 됐든 시작해라. 네,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 먼저 그렇죠? 예, 해야지 네. 그 다음에 바꿀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그럼요. 네,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이제 임원을 달았을 때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이걸 같이 보는 사람들 중에 나도 직장에서 뭔가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나는 그냥 뭐 회사 다니면서 봉급받고 다니지 뭐 그런 아예 꿈조차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에서 그래도 한번 다닌다면 리더를 꿈꿔라라고 비전을 주신다면 좀 한 말씀 거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전제하에서 청년생 많죠. 그 직장 내에서 리더는 사실 꽤 먼 얘기 같아요. 왜냐면 당장 첫 고비인 입사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네. 리더까지 하기는 되게 너무 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회사 내에서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임원이나 이런 직책을 가진 리더도 있지만 그런 리더가 아니더라도 저는 오피니언 리더를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예, 그 팀장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팀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다. 또는 내가 우리 팀에서 챗GPT를 제일 잘 쓴다. 아니면 심지어 나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맛집을 제일 잘한다. 네네. 뭐가 되든 네. 그렇게 하나의 리더,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직급에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조금 리더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고요. 제가 직장 생활 해본 결과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10년, 15년, 20년 지나면 다 리더 자리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먼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신입사원이지만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내가 우리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면 자연스럽게 한번 오피니언 리더가 되실 겁니다. 일단은 목소리를 내라. 뭐 맞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가니까 싶네요. 네. 근데 뭐 요즘 친구들은 사실은 굳이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작더라도 스피커가 되라.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아직 1세기로 들어오지 않은 취준생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이 시기 이거는 꼭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높은 경쟁률을 통과하는 것도 통과하는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지? 그렇죠. 내가 잘하는 일이 뭐지? 이런 걸 아마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겹치면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 직장에서 보면은 90% 이상이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배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행히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려면 저는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잘하는 걸 하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예, 왜냐면 좋아하는 건 사실 이건 좀 약간 좀 심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와인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게 취미가 아니고 직업이 되면 사실 그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네. 좋아하는- 일이 되면은 맞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거를 가능하면 좀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잘하는 일을 조직에서 하게 되면 주위에서 그 사람들을 되게 인정합니다. 칭찬을 받게 돼요. 그럼 그 일이 되게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만약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잘하는 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나는 좋아하는 일도 없고 잘하는 일도 없어. 네. 그러면 제가 이거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대생들은 전공 따라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공대 전공 따라하고 어쨌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꼭지는 전공이니까. 문제는 문과생들인데 네. 문과생들은 사실은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실제 회사에서 문과와 관련된 일들을 쭉 보면 크게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략 기획, 그렇죠. 기획하는 기획하는 일. 일, 두 번째 인사적인 업무, 사람을 뽑고 교육하고 배치하는 일, 이번에 돈 관련된 일, 그렇죠. 재무팀, 네네. 회계, 재무 이런 일들, 그다음에는 뭐 홍보라든지 이런 영어. 마케팅, 네. 그다음 영어 관련된 대부분 이 5개 안에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MBTI 잘 아시잖아요. 네. 본인 MBTI하고 이 5개 놓고 어디가 가장 적합할지 보면 그게 아마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가시는 게 그래서 뭐가 되든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빨리 선택해서 일단 시작해 봅시다. 그럼 나중에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과생분들 유리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대는 전공이기 때문에 네네. 그 산업을 하는 업이 네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시는 많은 영역은 사실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작은 내가 좀 비즈니스가 나랑 좀 안 맞거나 또 관심이 좀 덜했던 네네. 일이었더라도 거기서 내가 뭐 인사로 조금 경력을 쌓으면 네네. 또 다른 산업에 인사로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의 기회는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을 좀 전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사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공대생들은 취업이 좀 편하고 문과생들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은 이공대생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입 장벽만 넘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변동성, 플렉서빌리티는 문과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넘나들 그럼요. 때는요. 예,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는 왜 이 전공이지?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후회하실 필요 없고 그게 맞는 것들을 골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뭐 30년 그 세월이 너무 길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못해도 진짜 20년 이상 일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쌓는 거에 거부감을 좀 갖지 않고 일단 좀 발을 내딛는 시작점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인터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첫째, 리더에 대한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팔로워로서의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바람직한 영향력, 즉 리더십의 요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다음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끌거나 따르거나 떠나거나. 자, 이번 차시의 제목인데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끄는 건 리더십을 배변하는 거고 따르는 건 팔로워. 다시 말하면 리더의 구성원으로 함께한다는 말이죠. 자, 떠나거나는 리더도 팔로워로도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면 조직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만 한다는 뜻일 수 있으니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조직은 리더와 팔로워가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실은 이 말은 3주차에서 다뤘던 배민의 송파구에서 일을 잘하는 11가지 방법 중 가장 마지막 11번째 원칙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는 모두 리더를 해본 적도 있고 팔로워를 해본 적도 있죠. 자, 조직에서는 처음부터 리더인 사람은 없고요. 팔로워가 성장을 해서 결국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건 훌륭한 리더에게는 언제나 훌륭한 팔로워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민에서는 이 11번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일의 성공에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팔로워십도 중요하다. 오류가 없는 결정은 있을 수 없지만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실행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하거든요. 리더든 팔로워든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결정과 또 더 나은 실행을 만들어 가야죠. 자, 만약 냉소와 방관하는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면 본인과 또 주변 모두를 위해서 이젠 떠날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리더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정돈을 좀 해보죠. 자, 리더를 다른 말로 한다면 지시자, 감독자, 혁신자, 중개자, 조정 촉진자 또는 후견자, 생산자 등등 여러 가지로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리더라는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니까요. 자, 물론 실행단에서 움직이는 일은 덜하고 좀 편할 수는 있죠. 하지만 책임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임원은 일에 투하한 물리적 시간으로 보상받지 않아요. 야근수당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판단과 결정, 그에 따른 성과로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구성원들은 리더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지금부터 두 명의 리더를 소개할게요. 자, 이들이 발현하는 리더십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자, 김 팀장은요, 항상 팀원들이 원하는 대로 팀을 운영하고 팀원들과 진짜 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내서 회사 내에서 진짜 인기 많고 자상한 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팀 성과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성과나 목표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 아마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겠죠. 반대로 정 팀장이 이끄는 B팀의 성과는 최고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하지만 팀원들은 팀장 앞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거나 자유롭게 소통을 하지는 못하고 늘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요. 정 팀장은 목표 지향적이라서 팀원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좀 강하게 피드백하기 때문에 팀원들이 팀장을 무서워하고 이직률도 타 팀보다 높은 편이죠. 자, 여러분은 팀워크는 나쁘지만 실적이 좋은 정 팀장하고 성과는 나쁘지만 관계가 좋은 김 팀장,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리더가 더 나은 리더라고 생각하나요? 저마다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두 리더 모두 리더십을 올바르게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처럼 리더십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정 팀장은 과업, 성과 중심적인 리더고요. 김 팀장은 인간 중심적, 관계 중심적인 그런 리더예요. 조직이라는 건 목표를 달성하려고 모인 거니까 이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리더들은 일의 능률이나 업적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지시적인 측면이 있어요. 모니터링도 아주 꼼꼼히 하죠. 특히 업무에 대한 전문 역량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반면에 인간 중심적인 리더들은 일은 같이 하는 거니까 사람 사이의 교류에 아주 큰 가치를 주죠. 자, 팀원 개인에게 관심도 많고요. 잘 챙겨주고 그래서 정서적인 교감이 많죠. 따뜻하다고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 일터 환경에 친숙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참 잘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잘 알듯해요. 리더라면 성과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관계에만 치중해서 성과를 잃어버린 리더는 사실상 조직에서 이런 리더들은 교체하죠. 조직은 친목 모임이 아니거든요. 자, 리더의 유형을 또 다른 형태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권위형, 방위형, 그리고 민주형입니다. 이 권위형은 통제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조직의 큰 그림이나 결정에 대한 충성심이 큰 만큼 부하 구성원들의 수용성도 아주 강조하죠. 업무 수행 능력이 좋기는 하지만 뭔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좀 약하다는 특징도 있어요. 권위형 리더들이 실력을 갖추고 있고 조직 입지가 좋은 경우 상당히 배울 건 많습니다. 방위형 리더는 업무 전문성은 좀 약하지만 부하 구성원들에게 자율권을 제공해주고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도와줘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부하 구성원이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약간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조직이 성숙하고 또 구성원들의 역량이 높다면 권위형 리더 밑에서는 힘들 수 있죠. 오히려 방위형 리더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민주형 리더는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자,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논의보다는 빠른 결정과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응집력도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팔로워의 유형을 좀 살펴보죠. 자, 팔로워는 추종형, 저항형, 그리고 합리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추종형은 리더의 지시를 불만 없이 따르는 소극적인 추정형도 있고요. 상사에게 비위까지 맞추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정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이 추종형은 지시 일단 따르는 거죠. 상사가 정했으면 책임은 상사 몫이니 난 일단 한다. 이런 주의예요. 반면에 저항형은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상사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부당한 지시를 분별하고 이후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정하는 거죠. 합리형은 상사의 지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대처하는 건데요. 상사에 대한 정당한 칭찬이나 또 정중한 이의 제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자기 주장성을 가지고 있냐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팀장님 알려주신 방식대로 해봤는데요. 빨리 잘 끝났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상사도 직접 일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번 업무 분담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동의가 됩니다만 역량을 개발할 기회도 제공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발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리더십은 오랜 세월 연구해온 분야죠. 카리스마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그 종류만 해도 정말 많아요. 자, 여기에서는 리더와 팔로워가 함께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상황 대응 리더십에 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리더십 모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일 경험을 막 쌓기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상황 대응 리더십은 유능한 리더는 구성원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 행동을 발현하는 거라고 보는 게 핵심이에요. 자, 왜냐하면 구성원은 모두 다 다르죠. 때로는 권위형이 더 도움이 되는 팔로워도 있을 거고 또 방위형이 더 필요한 팔로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리더가 발현하는 리더십 행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시적인 행동, 하나는 지원적인 행동인데요. 일을 해내려면 지식과 스킬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역량이 필요한데요. 이걸 높여주는 건 지시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준다거나 역할을 명확히 해주는 거, 또 기한이나 목표를 정해주는 것, 또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거, 업무를 평가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구성원의 성장 단계를 조율하는 건 역량만 있진 않아요. 신입의 경우에는 역량이 좀 떨어지겠지만 또 업무 경험이 있는 구성원은 역량이 높겠죠. 이 역량 말고 의욕도 영향을 끼칩니다. 뭔가 하고픈 동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의욕인데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 의욕이 떨어지면 성과를 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역량은 낮고 의욕을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욕을 높이는 리더의 행동이 필요한데 그게 지원적 행동입니다.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또는 구성원의 의견을 묻는다거나 칭찬해주는 것, 왜를 설명해주는 것도 들어가요. 자,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이 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촉진해주는 것, 또 리더의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리더는 이 구성원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지시와 지원을 적절히 제공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성장 단계를 좀 나눠보죠. 구성원, 다시 말하면 팔로워들의 역량과 의욕 상태를 가지고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일을 방금 맡았거나 이제 막 새로운 조직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역량과 의욕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역량은 좀 낮지만 의욕은 좀 높겠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요. 역량은 조금씩 늘 거예요. 하지만 막상 결과가 탁탁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높았던 의욕이 살짝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런 부단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또 업무에 대한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 이제는 꽤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생겨요. 물론 과제가 버거우면 잘 못할 때도 있지만요. 자, 그러다 보니 역량이 일단 보통은 좀 넘어서긴 했는데 이 의욕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흔들려요. 업무가 아주 능숙해지고 이 성과까지도 이제 안정이 되면 역량과 의욕이 모두 높아진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성장의 과정인데요. 자, 목표나 과제, 또 스킬이 뭔지에 따라서 성장 단계는 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력이 있더라도 처음 맡아본 업무다? 그렇죠. 신입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리더십 행동은 이 각 성장 단계에 맞춰서 지시와 지원의 정도, 그 내용을 좀 달리하는 건데요. 자, 구성원의 첫 번째 성장 단계라면 리더는 구성원의 역량이 낮기 때문에 지시적 행동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의욕이 높으니까 지원적 행동을 조금 적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은 리더가 해야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성장 단계는요. 지시도 많이 해줘야 되고 지원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때에 코칭이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성원의 역량이 보통보다는 좀 낮죠. 그런데 처음에 가졌던 의욕만큼이 아니라 훅 떨어져 있는 힘든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리더가 결정을 하지만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 성장 단계는 어느 정도 역량이 확보되었기에 이제 지시는 좀 줄어들고요. 좀 의욕은 좀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원은 많은 것이 좋은데요. 이때부터는 구성원과 논의하지만 이제는 구성원이 이제 결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성장 단계는요. 구성원의 역량과 의욕이 모두 높은 단계잖아요. 이럴 땐 위임이 필요해요. 자율권도 주고 지시랑 지원도 좀 적게 하고 그게 훨씬 좋죠. 또 구성원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단계입니다. 자, 어느 성장 단계라도 지시나 지원이 전혀 필요 없는 때는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상황 대응 리더십인데요. 자, 여러분이 팔로워라면 필요한 지시와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리더라면 팔로워의 성장 단계에 맞게 그걸 고려해서 지시와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자, 리더와 팔로워가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장입니다. 리더들이 항상 좋은 리더십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니죠. 리더도 리더를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더를 해왔더라도 또 제대로 된 그런 리더십 교육을 받거나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좀 부족하면 사실 좋은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리더가 좀 공격적이에요. 지나치게 비판적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지배적이고 자기 의견을 강압하려고 한다면 이런 리더십이 발현될수록 인간관계가 깨지고 신뢰도 무너지겠죠.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손해와 지장이 초래되는 겁니다. 리더십은 원래 사람이나 조직을 이끌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건데 목표 달성을 위해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뭔가 효과적인 팀워크를 촉진해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통칭하는 말은 리더십 탈선입니다. 자, 이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죠. 자, 그런데 그림처럼 선로가 푹 꺼지면 기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기차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또 기차 안에 정말 훌륭한 인재가 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저 꼬꾸라지는 거예요. 리더십 탈선 행동에는 중요한 정보나 결정을 숨기고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저해한다거나 또는 특정 구성원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 또 공정하지 않은 보상을 줘서 이제 동기를 떨어뜨리는 것,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구성원의 필요나 문제에 무관심하고 소홀한 것,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구성원을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리더가 강한 추진력과 원대한 목표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던 게 상대방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기업 조직에서 관리자나 상급자들에게 리더십을 많이 교육했거든요. 리더가 모범을 보이고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자, 리더로 잘 성장하도록 미리 양성하는 건데요. 요즘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 리더십 탈선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리더십 탈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리 고성과자라고 해도 리더의 자리에 앉히지는 않습니다. 또 리더의 자리에 있더라도 리더십 탈선에 해당하는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하는 거죠.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리더는 지시자, 감독자, 혁신자, 중개자, 조정자, 촉진자, 후견자, 생산자 등의 역할을 합니다. 리더는 과업 중심적 리더와 인간 중심적 리더로 구분합니다. 또는 권위형, 방임형, 민주형 리더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는 추종형, 저항형, 합리형으로 구분합니다.
상황 대응 리더십이란 구성원의 성장 단계에 맞는 리더십 유형의 개발과 발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장 단계는 구성원의 역량과 의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리더는 그에 맞게 지시, 코칭, 지원, 위임의 리더십을 발현합니다. 역량은 과제 관련 지식과 스킬이며 의욕은 동기와 자신감입니다. 리더십 탈선은 역기능이고 파괴적인 리더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구성원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합니다.